자, 오늘이 마지막 파이널 특강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론 마무리로 정리하시고 한 2주 정도 시간 남으셨을 텐데 스스로들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눠드린 건 그냥 교재 요약해 놓은 거예요. 교재 요약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교재 중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걸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설명은 없으니까 그래도 교재에 있는 것 중에서 그래도 좀 한 번씩은 더 보셔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나눠놓은 거니까요. 한 번씩 보시고, 그리고 맨 뒤쪽에 그래도 출제 빈도가 그래도 있었던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드린 것보다 좀 자세한 내용을 넣어놨어요. LCA하고 영양평가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드렸던 게 환경하고 안전하고 보건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해성 평가 관련된 부분을 좀 넣어놨으니까 LCA는 거의 2년 정도 연속으로 출제됐고요. 환경영향평가도 작년인가에 아마 출제가 됐었습니다. 위해성 평가는 아직 출제된 경우는, 그러니까 이 최근에 출제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에 계속 화학물질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거라 혹시 몰라서 넣어놨으니까 맨 뒤에 있는 한 2페이지, 3페이지, 아니다, 2장이구나, 4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은 여러 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4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한 2시간은 수질 쪽 하고요. 1시간 대기하고 나머지 1시간 동안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보셨던 거니까 빨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모의고사에서 좀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뭐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고 틀렸다는 거 9회하고 11회에서 저도 질문이 안 올라왔으면 몰랐습니다. 질문이 안 올라왔으면 몰랐어요. 그 계산 문제였는데 둘 다 1번이에요. 특이하게도 둘 다 1번입니다. 9회 11회 1번이 9회가 THOD하고 THOC 구하는 거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C12, H22, O12 요게 완전히 산화될 때 11이구나. 요게 완전히 산화될 때 이론적인 THOD, THOC 구하는 거였는데요. THOC 구하는 거였는데 제가 요거 분자량을 375로 계산을 했었을 거예요. 375가 아니죠. 375가 아니고 342일 겁니다, 아마. 342. 계산하는 법들은 다 아실 테니까 이렇게 342를 해서 계산을 해보시면 THOD가 1.12가 나오고 THOC가 0.42가 나와요. 계산하는 방법들만 아시면 상관없습니다. 방법들만 아시면. 두 번째 요거 11회차의 1번도 마찬가지예요. 또 답이 계산하는 방법은 똑같고요. 제가 답만 잘못 썼어요. 답이 17.5라고 됐었는데 17.5라고 됐었는데 요게 안 나오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18.5가 답입니다. 18.5. 요게 답이에요. 18.5. 요것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많이 떨리실 텐데 마무리 한번 잘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파이널 특강. 이게 말이 파이널 특강이지 뭐 한번 요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수질오염 개론부터 보겠습니다. 처음에 물 나오죠, 물. 자, 뭐 물에 대한 거야 뭐 공학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문제가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기본이니까 한번 넣어놨습니다. 자, 당연히 해수가 가장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97%가 해수고 담수가 3%입니다. 그 중에 담수가 가장 많은 건 빙하겠죠? 당연하죠. 그럼 그 3% 중에 빙하가 차지하는 양은 한 2% 정도입니다. 나머지 1%가 이제 그 나와 있는 지하수, 지표수, 그다음에 수분, 뭐 이런 것들이 공기 중에 존재하는 수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나머지 1%가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걸 거예요, 그죠? 1%가. 자, 나머지 1%가 지하수, 지표수, 공기 중에 있는 수분 이렇게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다라고 하는 게 지하수, 지표수 중에서도 지하수가 훨씬 많죠, 그죠? 지하수가 훨씬 많아요. 그 1%를 100이다, 100%다라고 봤을 때 지하수가 거의 98%죠. 98%.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다 하천수, 호소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은 굉장히 조금 존재하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고 하면 뭐 구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수증기,
혹은 눈,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은 지구 전체의 물의 약 한 0.001%뭐 이 정도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자연수라고 하는 게 뭐 우수, 지표수, 지하수, 해수 뭐 이런 것들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물의 특성들이 뭐 극성을 갖고 있다라든지 뭐 만능 용매로 쓰인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질 오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수질 오염원 간단하면서도 이건 출제 비중이 그만큼 있었던 문제입니다.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수질 오염원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으로 나눌 수 있다. 알고 계실 거고. 자, 점오염원은 다른 말로 특정 오염원, 고정 오염원 혹은 고정 발생원 뭐 이렇게도 불린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디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는 그런 모든 오염원들을 점오염원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특정 시설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에 따른 처리 공정을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처리도 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로는 공장 폐수, 가정하수, 축산 폐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자, 비점오염원은 기타 수질 오염원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기타 수질 오염원. 원래는 특정 수질 오염, 불특정 오염원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말이 이제 기타 수질 오염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는 거죠, 그죠? 잘 모르는 거. 어디서 어떻게 발생됐는지를 잘 파악할 수 없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우유출수라고 그랬고요. 농경지 배수, 도시 노면 배수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점오염원보다는 요 근래에 가장 더 이슈가 되는 건 비점오염원이라고 그랬고요. 비점오염원이 영향이 더 커지는 이유는 규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규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점오염원은 규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처리 기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하지만 비점오염원은 처리 그러니까 규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영향 같은 것들을 파악은 할 수 있지만 처리할 수는 없겠죠. 처리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강우 유출수가 내려서 강우가 내려서 도시 노면으로 이제 빠져나온 다음에 그 노면에 있는 오염물질들을 하천이나 이런 데들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노면 배수라고 얘기하죠. 노면 배수. 이제 그래서 비점오염원의 처리 장치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노면 배수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공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류조 설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류조. 저류조는 그냥 그 유량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유량조 정도. 어차피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뭐 농도하고 유량을 곱한 게 요게 부하가 될 테니까 유량을 조절해주면 당연히 공정에 들어가는 부하를 조절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저류조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저류조를 설치하는 건 당연히 부하를 조절하는, 즉 유량을 조절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얘가 침전조의 역할도 대신할 수 있어요. 침전조. 그래서 굉장히 큰 부유물질 같은 것들을 제거시키고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비점오염원 중에 농업 배수가 있죠. 농업 배수라고 할까? 농업 배수. 농경지 배수죠. 농경지 배수. 자, 농경지 배수도 마찬가지 이런 저류조를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뭐 수초대 같은 것들 설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류조고 마찬가지예요. 똑같은데 여기다가 그냥 풀만 더 키우는 거예요. 식물 같은 것들만 더 키우는 그런 방법도 있고, 대신 이 농경지 배수는 이렇게 처리 장치를 설치하기보다는 사전 예방하는 게 훨씬 더 대표적인 거죠. 사전 예방. 그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농약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비료 사용을 좀 줄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미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미생물. 자, 미생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고요. 증식 온도에 따라서 고온성, 중온성, 저온성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우리가 고온성은 친열성이라고 한다고 그랬고요. 범위는 한 50에서 70도씨 정도, 그죠? 가장 적정한 건 한 60에서 70도씨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친온성은 20도씨, 중온성은 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20도씨에서 40도 정도가 범위였고요. 적정한 건 25도에서 한 37도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온성 미생물은 친냉성 미생물이라고도 부르죠. 10도씨 내외에서 가장 성장이 잘 되는 그런 미생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생물을 이용한 즉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이런 온도가 설계인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미생물의 성장 자체가 많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생물은 온도가 높을 때 훨씬 더 성장을 잘하겠죠. 그래서 모든 설계 기준은 최저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계인자에서 온도가 최저 온도 기준이 되는 최저 온도가 13도 정도라고 그랬어요. 13도. 그리고 최고 온도는 13에서 거의 37도 정도가 설계인자입니다. 요거는 그 하수도 시설 기준에 나와 있는 온도예요. 하수도 시설 기준. 수십 년간 바뀌지 않은 온도입니다. 설계인자에서. 자, 이 중에서 요 정도의 범위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가장 적정하게 운전이 일어나는 온도는 약간 20도에서 28도 정도에서 운전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즉 미생물의 활성이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중온성 미생물 범위겠죠. 그죠? 중온성 미생물의 범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3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게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훨씬 더 문제가 됩니다. 미생물의 활성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처리가 잘 일어나지 않는 거겠죠. 자, 미생물을 기질에 따라서 나눴을 때 그 밑에 종속영양 미생물과 독립영양 미생물로 나뉘는데 종속영양 미생물은 유기물을 탄소원으로 하는 거, 독립영양 미생물은 무기탄소원을 기질로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 13도씨 이하가 됐을 때는 독립영양 미생물의 활성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독립영양 미생물의 대표적인 질산화 미생물의 활성이 뚝 떨어지고 질산화 미생물의 활성이 뚝 떨어진다. 즉 질산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질소 제거가 잘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산소 존재 여부에 따라선 호기성, 혐기성, 임의성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호기성은 DO를 이용하는 거겠죠? 그죠? 산소를 이용하는 거. 혐기성은 결합산소를 이용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결합산소. 임의성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근데 임의성 미생물이 종류가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뭐 호기성이 가장 많고 혐기성이 가장 많은 게 아니라 임의성 미생물이 가장 많죠. 그래서 임의성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DO가 존재할 때는 DO를 먼저 섭취하고 DO를 먼저 이용하고 DO가 이제 다 소모됐을 때에 이제 결합산소를 이용하게 되는 미생물이겠죠. 그죠? 자, 이렇게 미생물로 나눌 땐 호기성 미생물이 DO를 이용하는 거, 혐기성 미생물이 결합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반응조에 따라서는 그렇게 구별 안 한다고 그랬죠. 혐기조는 어네오로빅이니까 아예 공기가 없는 거라고 그랬고, 그죠? 공기 자체가 없는 거. 무산소조가 산소만 없는 거, 무산소조가 산소만 없는 거. 대신 결합산소는 있는 조라고 그랬죠. 자, 우리가 NO3 이런 것들이 결합산소니까 얘가 질산화가 된 요 NO3가 무산소조로 들어가서 탈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결합산소가 존재하는 조겠지요. 그죠? 결합산소가 존재하는 조겠죠. 자, 그다음에 호기조는 옥식이라고 하는 조니까 당연히 산소가 존재하는 조. 그죠? 다르다고 그랬어요. 미생물을 구별하는 거하고 각 조를 구별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먹이, 기질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유기물을 기질로 이용한다. 종속영양 미생물, 무기물을 기질로 이용한다. 독립영양 미생물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그냥 종속영양 미생물이면 그 활성슬러지 미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활성슬러지 공정에서 유기물을 제거하는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대표적인 독립영양 미생물은 질산화 미생물이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 그죠? 광합성 세균 같은 것들은 탄소원을 뭐를 이용해요? CO2 이용하잖아요. 그죠? CO2. 그러니까 대표적인 독립영양 미생물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미생물 성장 단계. 거기 지금 3단계, 4단계로 4단계는 너무 뭐 기사책이나 이런 공무원책에 많이 나와 있어서 4단계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설계인자에서는 3단계 아니면 5단계로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3단계 아니면 5단계. 여러분들은 뭐 3단계, 4단계 이렇게만 확인해 두십시오. 자, 제가 항상 했던 3단계로 구별하면 대수성장 단계, 감수성장 단계, 내생호흡 단계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대수성장 단계에서는 FMB가 굉장히 높을 때, 그죠? 그래서 그 플럭 자체를 형성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죠? 플럭 자체가 기질이 없을 때 서로 자산화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은 형태가 플럭이라고 그랬어요. 그 플럭을 형성할 필요가 없겠죠. 당연히 침전성이 좋지 않겠죠. 그죠? 분산 성장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FMB가 높을 땐. 자, 그다음에 감소 성장 단계에서는 증식과 사멸이 거의 같아지는 때를 감소 성장 단계라고 얘기했죠.
내생호흡 단계는 이제 FMB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생호흡 단계 초반 단계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기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산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달라붙는다고 그랬어요. 내생호흡 첫 번째 단계에서는 플럭 형성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근데 내생호흡 단계 뒷단계로 가면 갈수록 계속 자산화가 일어나니까 붙어 있었던 플럭에서도 서로 이제 자산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럼 결합력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붙어 있었던 플럭, 형성되어 있었던 플럭이 깨지는 현상은 핀 플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FMB 굉장히 낮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래서 그 활성 슬러지 공정에서 사용하는 미생물의 성장 단계는 감소 성장 단계와 내생호흡 단계, 중간 단계 미생물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된 경우가 있습니다. 중간 단계 미생물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 이제 네 단계로 구별하면 유도기, 대수증식기, 정지기, 삼열기 이렇게 가겠죠. 정지기가 감소 성장 단계를 의미하는 거고, 삼열기가 내생호흡 단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요 네 단계로 구별하는 요것도 문제는 나온 적 있어요. 출제된 적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포의 비증식 속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포의 비증식 속도. 자, 요것도 이 B자가 비교했다라는 얘기라고 그랬죠. B자가, 그죠? 원래 있었던 미생물의 양과 비교했다라고 했어요. 비교했다. 자, 단위는 당연히 그 역수죠. 시간의 역수. 단위는 시간의 역수고. 자, 요 형태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 식의 형태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각각 그 인자가 무엇인지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요것도 계산하는 거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다 주고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 그리고 이 각각의 인자가 어떤 건지 물어보는 거. 그것도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두시고. 자, 다음에 수질오염 지표. 수질오염 지표 여러 가지 항목을 얘기하는 거죠. 수질오염 항목을 얘기하는 건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한 문제 정도는 나와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목에 대한 건 나옵니다. 가장 최근에 그러니까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당연히 질소 같은 것들이겠죠. 질소에 해당되는 거는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하수 처리장이 고도 처리장이 없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없었는데 2000년대 초반 지나서 이제 질소인 제거 공정이 도입이 됐죠. 그러면서 개선도 하고 개조도 하고 새로 지어지는 하수 처리장은 다 질소인 제거 공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고도 처리 공정으로 바뀌었죠. 그러면서 공무원의 시험에서도 이제 그 이후부터는 유기물에 해당되는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질소에 해당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이제 그쪽을 관리하는 것들이니까 그래요. 자, 뭐 수소이온 농도는 뭐 말 그대로 pH죠. 수소이온의 농도를 역수로 이제 나타낸 거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용존산소는 물속에 용존되어 있는 산소량. 산소를 여기서 말하는 산소는 O2의 형태라고 그랬습니다. O2의 형태, 그죠? O2의 형태라고 그랬고, 자, 용존산소는 그 물의 어떤 그 깨끗하고 더러운 거를 그냥 간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DO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 깨끗한 물, 그죠? DO가 낮다 그러면 좀 더러운 물, 이렇게 그냥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DO가 낮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은 유기물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DO가 쓰였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염된 물이다라고 판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DO가 굉장히 높아지기 위한 조건은 수온이 낮고 압력이 높을 때, 그죠? 그리고 광합성이 활발할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낮에 더 높겠죠, 낮에. 자, 그리고 낮아질 때는 뭐 무기화합물 같은 것들이 들어갔다거나 유기물의 함량이 굉장히 높아졌다거나 그러면 산화가 되면서 DO가 많이 소모가 되겠죠,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DO에서 또 하나 얘기했던 게 임계점이었습니다. 임계점. DO가 가장 낮아지는 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그랬죠. 임계점 여기. 이거 DO 농도라고 보고 이거 시간이라고 보면 임계점이 DO 농도가 가장 낮아지는 점. 그럼 이 임계점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DO가 점점점 소모가 되면서 가장 낮은 DO의 농도를 나타낸다는 얘기는 DO가 쓰였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DO가 쓰인다라고 하는 건 하천에 어떤 유기물 같은 오염물질이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겠죠. 유입이 됐다. 그럼 임계점이 나타났다. DO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건 이때까지 유기물이 완전히 다 산화가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자, 여기서 또 출제됐던 문제 어디까지가 정화작용이 이제 자정작용이 끝났던가라고 하는 것들도 그 이제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러니까 기억해서 이제 이렇게 뭐 출제됐던 거다 했을 때 이때 나왔었어요.
이게 여기까지죠. 그죠? 다시 원래의 DO, 즉 포화 DO까지 도달할 때 여기까지가 자정작용이 완료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 여기까지라고 해서 틀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임계점까지. 당연히 제거된 건 여기까지였을 테니까. 자, 요거랑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 한 게 요거죠. 휘플의 4지대. 요렇게 그려주면 요게 휘플의 4지대라고 얘기했습니다.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에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자, 고도 처리 이전에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수질오염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질오염 지표, BOD. 자, BOD하고 COD 모두 다 유기물을 나타내는 간접적인 지표죠. 직접적인 지표가 아니라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자, 유기물은 탄소, 수소, 산소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자, 그것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나타내는 게 BOD, COD인 거죠. 그죠? 그럼 유기물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산소량은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BOD나 COD가 높으면 높을수록 유기물의 함량은 높아지는 거겠죠. 그죠? 자,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하는 거고, COD는 산화제가 미생물을 산화한다. 산화제가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먹이로 섭취하기 위해서는 진짜로 유기물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둘 중 안에 유기물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하는 건 BOD가 되겠죠. BOD. 그죠? 자, COD는 완전히 산화되지 않은 무기물이 존재했을 때도 COD로 측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화제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산화되지 않은 무기물도 산화가 돼서 COD로 측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COD가 BOD보다 더 높게 나타나죠. 그죠?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하천에서는 BOD를 주로 측정을 하고 유기물의 지표로 뭐 호소라든지 공장 폐수라든지 뭐 이런 데들은 미생물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죠. 그래서 COD로 유기물의 지표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얘기도 했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부유구역물 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고 떠다니는 물질로 입자의 크기가 0.1마이크로미터 이상인 현탁구역물. 뭐 요거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도하고 산도는 반대의 개념이죠.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죠? pH가 7 이상인 게 알칼리도가 아니고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알칼리도라고 하고, 또 알칼리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산도라고 하겠죠. 산도. 자, 알칼리도하고 연결이 가장 잘 되는 그 수질오염의 항목은 질소라고 얘기했습니다. 질소. 질산화 일어날 때 알칼리도 소모된다고 그랬고요. 탈질이 일어날 때 알칼리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생성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알칼리도, 산도, 경도 모두 다 CaCO3로 환산한 값이죠. 그죠? CaCO3로 환산한 값. 환산하는 것도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문제 같은 거 여러 번. 자, 다음에 경도 나와 있습니다. 자, 경도는 물의 세기를 나타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속의 이가 양이온에 해당되는 농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가 양이온. 자, 그 이가 양이온 그 다섯 가지 물질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틀린 거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 경도를 유발시키지 않는 물질. 답이 바륨이라고 그랬어요. 답이 바륨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 경도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탄산경도, 비탄산경도. 탄산경도는 일시경도라고 얘기하고 비탄산경도를 영구경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시경도와 영구경도를 나누게 되는 기준은 끓였을 때 제거되는 게 일시경도, 탄산경도. 끓여서 제거되지 않는 게 영구경도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유사경도도 있었어요. 경도 유발 물질은 아니지만 경도와 유사하게 일으켜지는 그런 물질들. 나트륨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그죠? 경도의 계산 밑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독성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독성은 원래 많이 나오던 문제는 아닙니다. 환경에서는 거의 뭐 독성이 아니라 보건 쪽에서 원래 나오던 건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나오게 돼서. 자, 일단 여기서 가장 구별을 해야 될 건 경구로 투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죠? 경구 투입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LD50이라고 그랬어요. LD50. 그리고 TLM하고 좀 LC50이 나와 있는데 요즘엔 같이 씁니다.
그냥 같은 개념으로 써요. 같은 개념으로 주로 씁니다. TLM도 반수치사량이잖아요. 그죠? 반이 죽는 양, 반이 죽는 양을 나타내고 LC50도 반수치사 농도예요. 그러니까 양이냐 농도만 좀 다른 거예요. 양이냐 농도냐. 반 죽는 양, 그리고 뭐 반을 죽이는 농도 뭐 이런 것들인데 요즘엔 다 그냥 시험 물질 중에 50%를 죽일 수 있는 농도로 다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TLM하고 LC50을 다 혼용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수치사량에서 그 TU라고 하는 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TU 심화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유독성의 단위라고 해서 TU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TU? 이거 뭐였어요? 톡식 유닛이었습니다. 톡식 유닛.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었죠? 계산이 시그마를 앞에다 해도 되지. 자, 전체 물질, 각 물질별 TLM 분해. 각 물질별 TLM 분해, 독성 물질의 농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요거 문제 풀이 때도 몇 문제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죠? 계산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TLM하고 LC50하고 요즘엔 이제 혼용해서 쓴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는데 예전에 약간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주로 TLM은 좀 어류 같은 것들을 좀 이용했다라고 보면 얘는 좀 미생물, 그러니까 물벼룩 이런 것들을 좀 주로 이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뭐 다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허용 농도라는 얘기를 좀 잠깐 했던 것 같은데 허용 농도. 말 그대로 허용이 되는 농도죠, 그죠? 미생물이나 아니면 생물 같은 것들이 살 수 있는 농도예요. 살 수 있는 농도, 살 수 있는 농도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런 그 TLM 같은 경우는 뭐 48시간, 뭐 24시간, 96시간 요 때까지 뭐 반 죽는 농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 시간. 자, 여기서는 허용 농도는 48시간이나 혹은 96시간 동안의 96시간, 6시간의 TLM에 곱하기 0.1을 해준 게 이게 허용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수가 치사되는 농도가 10이다라고 하면 허용 농도 1ppm일 때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잘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10배가 낮을 때 0.1 곱한다. 자, 그 다음에 LD50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LD50은 경구 투입입니다. 경구 투여.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있지는 않는데 만성 독성 그래서 생물농 축계수도 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생물농 축계수. 이러면 4시간 동안 못하는데? 이게 나왔던 거라 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BF라고 쓰기도 하고 CF라고 쓰기도 한다고 그랬죠? BF 혹은 CF라고도 쓴다고 그랬어요. 자, 이 생물 농축 개수는 이 말 그대로 생물 농축, 즉 어떤 오염 물질들이 농축이 되면서 사람들한테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농축이니까 만성 중독이겠죠, 그죠?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성 중독을 일으키는 만성 중독의 병이 대표적인 게 이따이, 미나마타, 뭐 카네미 유증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직접 농축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직접 말 그대로 섭취해서 사람이 이제 죽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일정한 농축 개수를 갖고 있어요. 간접 농축이라고 하는 건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이제 농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차원으로 갈수록 훨씬 더 농축이 심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농축 개수를 구하는 건 수중에 있는 독성 물질의 농도. 지금 수질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물속에 독성 물질이 들어있을 거고 그 물속에 들어있었던 그 독성 물질을 생명체가 먹을 거고, 그죠?
이 생명체가 먹은 걸 이제 또 사람이 섭취할 거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농도가 높겠죠. 생체 내에 있는. 고차원으로 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체 내에 있는 독성 물질의 농도가 더 높다. 얘보다 수중에 있는 독성 물질보다. 그러면 당연히 이 값이 1 이상이 나오겠죠. 1 이상. 그러면 1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생명체 내에, 생물체 내에 독성 물질이 훨씬 더 많이 농축되어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 이상이 나오면 그때부터 생물 농축이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이하면 농축이 진행이 안 된 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저 옥탄올 물 분배 개수 이런 것들도 문제 나왔었는데 그거는 한번 저기 어디야 그 기출됐던 문제 한 번씩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건 제가 예상하기엔 안 나옵니다. 이제는 안 나올 문제 같긴 한데 그래도. 자, 그 다음에 또 생물학적인 오염지표가 있었어요. 생물학적인 오염지표. 이것도 뭐 책에는 나와 있는데 교재가 실어놨는데 BIP라고 하는 게 있었고 BI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BIP는 현미경적인 거였어요. 현미경적인 거. 현미경적인 생물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BIP 값은 높으면 오염이 심한 거였습니다. BIP 값은. BI는 육안적으로 동물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육안적인 동물을 대상. BI는 반대였습니다. 높으면 깨끗한 거였어요. 높으면 깨끗한 거.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자, 자정 단계 풀의 생태지대, 분해지대, 활발한 분해지대, 회복지대, 정수지대 이 순서 외우시라고 그랬고요. 외우시라고 그랬고. 자, 분해지대는 뭐 원래 이제 DO가 이제 포화 상태에서 유기물이 투입이 되니까 유기물이 유입이 되니까 그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DO가 점점점 소모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곰팡이류 같은 것들도 많이 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물이 점점 혼탁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DO 농도는 약 한 40% 정도까지 줄어든다라고 그랬죠. 활발한 분해지대는 이제 산소가 다 소모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혐기 상태가 되는 거죠. 혐기 상태. 곰팡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없어지고 혐기성 미생물로 대처되고 막 전이는 흑색이 되고 냄새 나고 그죠? 뭐 등등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유기물들이 다 분해가 끝나면 DO가 이제 다시 나타나기 시작이 되겠죠. 그게 이제 회복지대였습니다. 회복지대. 그래서 회복지대에서 나왔던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혐기성 상태에서 즉 활발한 분해지대에서는 질소의 형태가 혐기성 분해지대에서는 대부분 암모니아로 존재했겠죠. 그죠? 암모니아. 악취물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겠죠. 얘가 이제 산소가 이제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형태는 이렇게 변화해 나가겠죠. 그죠? 질소 형태가 산화가 일어나겠죠. 요것도 출제가 됐었다라고 그랬어요. 활발한 회복지대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수지대까지 가는 거죠. 정수지대가 되면 이제 DO가 포화치까지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화가 끝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콜코이즈 말손이라고 하는 그 사지대가 또 있었어요. 강부수성 수역, 알파 중부수성, 베타 중부수성, 빈부수성 이렇게 나눴었습니다. 자, 강부수성 수역은 오염이 가장 심한 거였죠. 그죠? 그래서 색깔을 적색으로 표시했었어요. 적색. 유기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역을 얘기했었고 BOD의 농도가 10ppm 이상인 지역을 나타냈었죠. 10ppm 이상인가? 그래서 DO가 굉장히 결핍돼 있고 전이는 흑색 그리고 뭐 악취도 많이 나고 뭐 이런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는 것들은 아메바, 뭐 물버들, 실지렁이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산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알파 중부수성 수역은 노란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노란색. 자, 얘는 이제 수중에 있는 전이가 산소가 조금 있어서 조금 이제 공급이 돼서 이제 산화가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조금씩 호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호전이 된다. 악취도 이제 줄겠죠, 당연히. 악취도 줄고. BOD 농도가 한 5에서 10ppm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같은 것들, 남조류, 뭐 규조류 이런 것들도 많이 산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 알파 중부수성에 사는 어떤 어류는 메기, 뭐 이런 것들, 메기, 그다음에 붕어, 잉어, 그러니까 더러운 데 사는 데예요, 얘네들. 더러운 데 사는 것들이죠. 저희는 맛있다고 먹죠. 죄송합니다 또. 자, 중부수성 수역 베타 중부수성 수역은 초록색이죠, 초록색. 일반화천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반화천, 그죠? 일반화천. 유기물의 산화 분해가 잘 일어나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BOD 농도가 한 2에서 5 ppm 정도.
자, 여기는 이제 많은 종류의 조류도 분포를 하고, 그다음에 동물, 우리 흔히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운동하는 놈들을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동물들이 이제 많이 자라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빈부수성 수역은 파란색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습니다. 파란색, 그죠? 여기는 뭐 완전 청정한 데죠. 청정한 데. 비오디의 농도가 3ppm 이하인 곳. 유기물이 거의 없죠. 유기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얘를 뭐 산화시킬 게 없으니까 DO 농도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 되겠죠. 뭐 당연히 계곡 이런데, 엄청나게 깨끗한데, 바닥이 들여다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뭐 하루살이 같은 것들도 살고, 계곡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하루살이 많잖아요. 깨끗한 데 사나 봐요, 걔네들이. 그리고 땅강아지 같은 것들도 살고. 땅강아지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못 봤다고 그랬죠, 땅강아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왜 저는 보고 여러분들은 못 봤을까요? 옛날에 이렇게 모래 같은 거 쌓아놓는 어떤 건설 현장에만 가도 모래 더미에도 막 땅강아지가 있었거든요. 한번 가보세요, 그 모래 더미에. 옛날에 되게 많이 갖고 놀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빈부수성 수역에 사는 것들, 물고기들은 뭐 은어, 그죠? 그 뭐 수박 냄새가 난다고 하는 그 은어. 또 모르시나요? 은어 수박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나와요. 그 겨울에 이렇게 축제하는 산천어,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쉬리 이런 것도 살죠, 쉬리. 쉬리가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류예요. 어류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살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성층현상. 성층현상 이것도 출제 빈도가 그래도 꽤 있었던 문제입니다. 꽤 있었던데 이것도 한 2년 정도는 안 나왔는데요. 그래도 출제 빈도가 꽤 있었던 문제죠. 자, 요거는 수심에 따른 온도 변화죠. 온도 변화. 그죠? 온도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밀도 차 때문에 어떤 호소의 층이 세 개로 나누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층이 심수층이고, 그 다음이 위가 이제 수온 약층. 맨 위가 이제 왜 이러냐 나 지금 그 표층, 그죠? 순환대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가 표층, 수온 약층, 심수층 이렇게 나누어지죠. 심수층. 자, 이 표층은 순환대라고 얘기합니다. 순환대. 자, 말 그대로 순환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순환한다는 얘기고, 수온 약층은 수온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해서 변천대 이렇게 얘기하죠. 변천대. 심수층은 정체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체대. 자, 여기에서 어떤 모든 물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람 때문에 이런 호기성 조건이라고 그랬고요. 그죠? 호기성. 그 대기하고 접해 있으니까. 자, 수온약층에서는 이제 온도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죠? 0.9도씨가 이제 여름에는 떨어지고 겨울에는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자, 심수층은 혐기화가 되어 있었겠지요. 그죠? 층이 나눠져 있고 섞이지를 않으니까 산소 공급이 안 되겠죠. 혐기화가 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수온차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밀도차가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층이 나누어지는 거니까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일어나는 현상이 성층 현상이라고 그랬고, 성층이 더 큰 쪽은 여름철이라고 그랬고, 자, 여름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DO와 온도의 구배가 같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름철에 일어나는 성층을 정성층이라고 원래 얘기하는 거죠. 정성층. 정자 빼고 그냥 성층이라고 얘기하고. 자, 겨울철은 온도의 구배와 DO의 구배가 반대죠. 그죠? 반대니까 얘를 역성층이라고 합니다. 역성층. 역성층. 자, 그 다음에 이제 봄과 가을에는 수온의 변화가 거의 없으니까 순환인, 즉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대류. 봄과 가을에는. 그래서 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그 수질이 일정하다 그랬었죠. 그죠? 일정하다. 자, 뭐 더 얘기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부영영화 나와 있습니다. 부영영화는 그냥 여러분 달달달달달 그냥 알고 가세요. 부영영화는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빈도 굉장히 높은 항목 중에 하나. 자, 당연히 우리는 그 빈영양호라고 하는 아까 그 빈부수성 수역, 그죠? 빈부수성 수역의 가장
깨끗한 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영양분들이 들어간 거죠. 들어가면서 이제 부영양화가 지속이 된 걸 이야기하겠죠. 그죠? 자,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된 것도 원래는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을 자정작용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부영양화도 오염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런 자정작용을 초과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자정작용을 초과해서 영양물질을 더 이상 산화시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부영양화다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원인이 되는 물질의 대표적인 건 질소와 인. 그죠? 그걸 이제 폐수의 형태로 본다면 뭐 가정하수도 될 수 있고 공장 폐수도 될 수 있고 그죠? 농경지 배수도 될 수 있고 분뇨도 될 수 있고 그렇겠죠. 자, 당연히 질소와 인이 가장 대표적인 오염 물질이기 때문에 질소와 인의 농도를 보고 부영양화가 진행이 됐다 안 됐다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소는 0.2에서 0.3 ppm, 인이 훨씬 더 영향이 크죠. 그죠? 양이 적어서 그렇지. 이는 0.01에서 0.02 pp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영양화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모델도 다 인부화 모델이 더 많다고 그랬어요. 인부화 모델이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을 섭취함으로써 조류가 번식하는 거였어요. 그죠? 조류. 그럼 조류는 한 5,000에서 5만 셀 정도가 됐을 때 부영양화가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부영양화가 일어나게 되면 색도가 증가하고, 그죠? 조류의 색깔, 조류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투명도가 저하되게 되겠죠. 생물종 변화하겠죠. 그죠? 빈영양호에서 부영양호가 된 거니까 수소생물종 변화할 거고요. BOD가 아니라 COD 값이 상승한다고 그랬습니다. 미생물은 다 죽었으니까 미생물 때문에 유기물이 산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근데 그 죽은 사체가 다 유기물 덩어리들이죠. 그러니까 산화제를 집어넣었을 때 COD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BOD는 증가하지 않고 COD는 증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성 플랑크톤, 조류 같은 것들이 다량으로 번식하기 때문에 산소도 굉장히 많이 소모되겠죠. 그래서 함교가 진행될 수 있고 회복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은 일광을 차단하는 방법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조류가 번식하는 거니까 광합성을 못하게 하면 되겠죠. 그죠? 일광 차단하는 방법. 혹은 황산구리, 활성탄 이런 것들 뿌리는 거 방법. 그다음에 아예 애초에 질소와 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고도 처리를 해서 이번에는 방법. 그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그 부영양화의 현상에서 부영양화 지수 TSI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본 것 같아요. 맨 아래 그냥 계산 못 하시겠으면 그냥 쭉쭉쭉 적으라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래서 TSI가 10씩 증가할 때마다 투명도가 2분의 1 반이 감소된다. 그래서 투명도가 64일 때 TSI가 0, 요게 기준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그냥 그림 그리시면 돼요. 그냥 표 이렇게 쭉 만드시면 돼요. 혹시 문제 나오면. 자, 적조도 뭐 마찬가지 부영양화랑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그죠? 해양에서 일어나는 부영양화라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고. 자, 지금 성층영상, 부영양화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정체수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정체수역. 해수는 정체되어 있는 곳이 없는데 그래도 물의 흐름이 좀 덜한 곳. 당연히 근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근해에서 일어나는 현상. 플랑크톤이 급격히 증식해서 해수의 색이 변화하는 현상이고 플랑크톤의 색깔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적색이 적조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거라고 그랬고 얘도 당연히 조류가 성장을 잘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염분 농도는 낮아야 되고 수온 높아야 되고 그죠? 일사량 많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물의 이동이 적어야 되고 풍부한 부영양화 상태, 즉 질소와 인 같은 것들이 많이 투입이 됐을 경우에 그죠? 그리고 용숙류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그죠? 밑에 있는 전이에 있었던 영양류들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얘도 뭐 당연히 DO 소비하게 되고 어패류가 폐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DO가 계속 소모되니까 황화수소 같은 유해물질 같은 현기성 가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그죠? 얘도 제거하는 방법은 뭐 황산동 뿌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죠? 자, 그 정도에서 잠깐만. 질소 얘기는 제가 그 처리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질소 얘기는. 자, 다음에 수질오염 방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일단 수질오염 방지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물리적 처리, 화학적 처리, 생물학적 처리예요. 가장 출제 민도가 높은 건 어디겠습니까?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당연히 생물학적 처리. 그죠? 공공하수 처리 시설, 우리가 물리화학적 처리는 공공하수 처리 시설에서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공공하수 처리 시설은 대부분이 다 생물학적 처리입니다. 생물학적 처리예요. 그럼 물리화학적 처리가 이용이 많이 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냥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은 사유지죠, 사유지. 그죠? 공무원은
공공시설을 이제 관리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대부분. 뭐 물론 현장 그런 개인 사업체도 관리를 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물학적 처리의 빈도가 조금은 더 높습니다. 더 높아요. 자, 물리적 처리, 스크린, 침강분리, 부상분리, 여과건조, 탈수, 농축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일단 물리적 처리는 부유물질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부유물질을 제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차 처리 공정에 해당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여과가 나와 있는데 여과는 침전으로 제거되지 않은 걸 한 번 더 처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침전에서 제거되지 않은 부유물질을 다시 여과로 제거하니까 이 여과는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고도 처리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급속여과, 완속여과 이렇게 나누어지고, 자, 급속여과는 내부 여과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입자가 좀 큰 것들을 제거한다라고 얘기했고, 완속여과는 표면 여과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물 막이 형성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표면에서 주로 제거가 되고, 그래서 살균 작용도 같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던 것 같네요. 자, 물리적 처리 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침전입니다, 여러분. 침전. 자, 침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표면 부하율이에요. 표면 부하율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입자가 100% 제거될 때의 속도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속도. 그래서 단면적분의 유량이었죠, 그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표면 부하율은 원래는 이렇게 유속 단위로 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부하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모든 단위를 다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거 중요합니다. 침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또 침전의 형태도 좀 알아야겠죠. 그죠? 침전의 형태. 침전의 형태 총 4가지였습니다. 1형, 2형, 3형, 4형. 1형은 독립침전. 얘는 응집침전. 얘는 간섭 침전, 지역 침전, 계면 침전. 얘는 압축 침전, 압밀 침전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프는 안 그릴 거고, 독립 침전은 그냥 입자 하나하나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만 일어난다 그랬어요? 1차 침전조, 그죠? 1차 침전조. 우리가 흔히 1차 침전조에서 부유물질 제거하는 데잖아요, 그죠? 여기에 뭐 응집제 넣고 이러지 않죠, 그죠? 자, 요 응집 침전 당연히 어디? 응집 침전조, 그죠? 응집 침전조에서 일어나는 현상. 얘는 어디? 면이 침전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차 침전조, 미생물이 침전되는 것 같은 거. 압축되는 거 어디? 농축조, 그죠? 농축조. 자, 각각 일어나는 형태. 1차 침전조에선 1형 침전의 형태로 일어나고, 2차 침전조에선 3형 침전의 형태. 그 다음에 응집 침전조에선 2형 침전의 형태. 뭐 이런 것들 확인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콜로이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왜 물리적 처리 공정에 콜로이드를 이렇게 따로 놓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놓았는지. 하여튼. 자, 콜로이드는 음이온을 띄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음이온을 띄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0.01 마이크로미터 이하짜리, 0.1 마이크로미터 이하, 0.001부터 0.1 마이크로미터 사이의 입자를 콜로이드 입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부분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자, 음전하로 대전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그게 무슨 힘? 청력, 그죠? 그래도 핵은 플러스니까 약간 끌어당긴다. 무슨 힘? 인력, 그죠? 가장 작은 힘이니까 반대로 발수 힘이 작용한다고 그랬고요. 자, 그러면 이 청력이라고 하는 게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죠? 제타 전이가 콜로이드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정성을 깨트리는 기작이 응집이었죠, 그죠? 깨트리는 게 응집. 그래서 양이온 응집제를 집어넣으면 정기적으로 중화를 시키는 거고, 고분자 응집제를 집어넣으면 가교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죠? 자, 그래서 가교작용과 정기적 중화를 잘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인자는 pH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죠? pH하고 같이 따라다니는 건 당연히 알카리도가 될 거고, 그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콜로이드 입자가 막 무분별하게 막 불규칙한 운동하는 걸 브라운 운동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그 브라운 운동이 보이는 현상을 틴들 효과라고 얘기했고요. 틴들 효과는 당연히 물에 잘 녹지 않는 소수성 입자에 많이 이제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그죠?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 흡착 나오는데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